여기서 마주칠 줄 알았어. 1월 1일에 SNS에서 많이 보이는 사진. 올해 처음 들은 음악. 재밌는 일이다. 일종의 미신처럼 꼭 어디에 인증하지 않더라도 처음으로 듣는 음악에 꽤 신경을 쓰곤 한다. 살면서 음악에 기대온 순간이 많다. 춥고 피곤한 출근길이 너무 힘들어서 면접을 앞두고 나를 뛰어넘는 용기가 필요해서 슬픈 일을 겪어 위로받고 싶어서 다만 가끔은 내가 기대고 있는 음악 그 자체로 변해가고 있다는 공상에 빠진다. 괜히 예쁘게 적게 되는 일기처럼 프로필 뮤직을 공들여 고르는 모습, 음악 어플에 감상 기록을 캡처해 올리는 모습이 때론 나를 보정하는 것만 같이 느껴진다. 오랜만이야. 다음에 또 마주치자 우연히. 언제 또 마주치자 우연히. 여튼 반가웠어. 잘 지냈어. 난 잘 지냈어. 오랜만이야. 영화가 보이고 음악이 들리는 시간. 안녕하세요. 듣는 영화 12번째 테이크. 저는 지종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오늘도 누구와 함께 할까요? 건욱이. 짜요. 건욱씨 승재 씨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목이 좀 잠기셨어요. 한 회차 녹음하셔서 그런가요? 네, 그런가 봐요. 그렇군. 아무튼 그 오프닝 멘트에 좀 공감이 가시던가요? 특별한 날에 듣는 음악이 있다거나 아니면 새해 1월 1일에 처음 듣는 음악이 있다거나. 그쵸. 그런 게 있긴 하죠. 주로 어떤 노래를 들으시나요? 저는 1월 1일에 그 자정 지나자마자 하나씩 들어보곤 하는데 주로 좀 그 해에 내가 이루고 싶은 방향성에 맞는 음악을 듣긴 해요. 예를 들면 왜요? 왜요? 죄송해요. 왜요? 뭔데? 참. 뭐 Always Awake 같은 거 듣기도 했었고. 빈지노? 네. 빈지노. 아니면 뭐 예전에 고강동이라는 노래도 들었던 것 같고요. 모르시죠? 몰라요. 뭐 돈 많이 벌어서 고강동이라는 동네를 다 사버릴 거다 뭐 이런 노래인데. 고광동? 고강동이요. 고광동? 네. 오케이. 그런 노래? 네. 뭐 그런 부와 명예, 열정. 그래서 노래처럼 되셨나요? 아니요. 아직은. 그냥 노래를 1월 1일 맞춰서 들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냥 Always Awake 네. 들은 사람. 그냥 Always Awake를 자정 조금 지나서 들은 사람. 매일 일어나긴 하잖아요. 그렇네. 그대로 하고 있네. 그러네요. 미쳤다.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매일 일어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네, 일이에요. 그러게요. 못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러게요. 그런 거지. 슬기 씨는 뭐 있어요? 전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요? 그런 음악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진짜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있어요. 아니면 진짜 막 거사를 치르러 가는 길이에요. 그럴 때 듣는 노래 없어요? 좀 약간 용기가 필요해서? 아니요. 그런 의식 같은 노래는 없는 것 같아요. 뛸 때 듣는 음악. 뛸 때 듣는 노래 뭐예요? 뛸 때? 뛸 때 링킨 파크 음악. 페인트. 좋죠. 페인트 저 들으면서 진짜 좋죠. 페인트. 오랜만에 들으면은 진짜 2배 빨라집니다. 진짜요? 네. 이동 속도 증강. 그런 느낌. 도적 스킬 마냥. 테이스트. 테이스트. 그렇군요. 있었나?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좋아하는 제가 노래들을 막 어떤 한 장르를 막 그렇게 파는 건 아니고 여러 두루두루 그냥 듣는 것 같아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승재 씨 막 그 좀 낙후된 동네 같은데 지나갈 때 디아블로 그 OST 틀고 막 이러잖아요. 올드보이 OST. 근데 제가 OST를 좀 좋아하는. 그렇죠. 네. OST 많이 듣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종근 씨는? 저는 1월 1일에 항상 듣는 노래가 있어요. 뭐요? 에픽하이의 플라이라는 노래를 항상 듣습니다. 플라이. 예, 좀 그걸 들으면 에픽하이 진짜 좋아하신다. 예전만큼은 아닌데. 울었잖아요. 네? 울었잖아요. 제가 언제 울어요? 아닌가? 부둥켜 안고 에픽하이 부둥켜 안은 적은 있는데 울진 않았어요. 좀 뭉클했죠. 울었네. 울진 않았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스토리 올렸을 때 거의 그 부둥켜 앉는 자세가 거의 그 마이클 잭슨 그 여자 아, 그 발끝이 떠 있고 보디가드가 이제 여자 팬 그 데려와가지고 그냥 찐우 좀 터졌다. 그랬죠. 누구한테 안기신 거예요 그 중에? 파블로한테 안긴 거예요? 투컷. 아 두컷한테. 아유 참. 아유 거의 진짜 거의 몸을 맡겼네요. 의탁했죠. 제 힘으로 서지 않았어요. 울고 계시네. 아 참. 아우 이제야 우셨네. 그러니까 그 생각이 이제 눈물이. 아무튼 됐죠. 진짜. 왜 우세요? 아니 근데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바로 이해가 되냐? 아니 그 얼마나 몸을 맡겼는지가 바로 보이네. 그만큼 좋았다라는 거. 그만큼 좋으셨다는 네, 거죠. 네, 그만큼 좋았다. 참 좋았습니다. 네. 그러게요. 상상이 갑니다. 사실 그 장면을 스토리에 올리긴 했지만 앉고 나서 그 고개를 돌리면서 굉장히 제 환희에 찬 얼굴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차마 저도 사람인지라 왜 올리시 그랬어요? 저도 어떤 사회 안에 있는 구성원으로서 좀 그걸 올릴 수는 없더라고요. 그 앨범에 있어요? 있을 겁니다. 이따가 한번 찾으면 보여드릴게요. 네. 그랬고 네. 에픽하이 플라이에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에픽하이 플라이를 저 항상 1월 1일에 듣고 플라이. 플라이. 나죠. 진짜 날아. 저 플라이. 하이가 왔어. 플라이 하이.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 진짜 용기가 필요할 때 듣는 노래도 있습니다. 뭔데요? 레이디 가가 노래를 듣는데 엣지 오브 글로리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진짜 막 어깨가 넓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그 노래 들으면 좀 약간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항상 그 노래 듣고 들어가요. 면접장에. 레이디 가가 노래를 들으면서 네. 들어가요? 레이디 가가라는 그 뮤지션 자체도 어쨌든 좀 남신경 안 쓴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옷 같은 것도 그죠. 주변에서 하도 뭐 왜 그런 옷을 입고 그런 좀 튀는 행동을 하느냐 뭐 이런 목소리가 항상 따라오는 그런 뮤지션인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기 뭔가 그런 데서 조금 제가 용기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노래 자체도 워낙 신나고 좀 아드레날린이 제 아드레날린이 같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맞아요. 맞아. 그래서 본디스웨이도 좀 그런. 맞아요. 그거랑 같이 들어요. 네. 본디스웨이는 그 커버부터 공격적이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그 노래를 전 그런 중요한 자리까지는 아닌데 뭔가 한 번씩 차오르고 싶을 때 맞아요. 들어요. 그럴 때 진짜 좋죠. 효과가 아주 직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삶에서 이렇게 음악 얘기 하나로 웃고 울고 이렇게 떠들 수 있는 것처럼 참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화에도 그만큼 음악이 중요한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듣는 영화라는 이름에 걸맞게 드디어 음악 영화 얘기를 한번 드디어 진짜 듣는 영화네. 네, 말 그대로 드디어 한번 해보려고. 해보려고. 오프닝도 영화가 들리고 음악이 그죠? 보인다고 했는데 근데 음악이 보인 적이 없어. 단 한 차례도.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무언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가져와서 이것도 앞서 그 단편 영화 했던 것처럼 좀 가끔씩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악 영화만 따로 워낙 그 뭐 어떤
뮤지션의 뭐 생애를 다룬 그런 영화도 있겠지만 그냥 영화에 나오는 그 음악 자체가 좋은 영화도 많기 때문에 좀 소개해드릴 수 있는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정기적으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 영화 각자 가져온 거 하나씩 얘기할 건데 오늘은 누구부터 할까요? 승재 씨? 네. 제가 가져온 영화는 네. 예스터데이라는 영화입니다. 네. 그 데니 보일 감독이 만들었고요. 데니 보일 감독 영화 중에 유명한 게 뭐 좀비 영화 제일 유명하죠. 28일로 영화가 제일 유명하고 트랜스포팅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근데 28일로 영화 슬럼독 밀리어네어 네. 이런 액션 영화들이 제일 유명하죠. 화려한데요? 네. 근데 이런 감독이 갑자기 예스터데이를 만든다 해서 개봉 당시에 엄청 궁금해하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영화가 비틀즈에 대한 일종의 헌사 같은 영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워낙 비틀즈를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봤습니다. 갔다 왔는데 영화 스토리나 뭐 영화 자체는 그렇게 막 매력적이진 않았어요. 근데 구성 자체는 그 발상 자체는 좋았습니다. 그 비틀즈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나만 그 비틀즈의 존재를 알게 됐을 때 생겨나는 이프 세계관 같은 영화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우연하게 비틀즈 노래를 흥얼거렸는데 주변인들이 이거 무슨 노래냐 너무 좋다 해서 한순간에 스타가 돼버리고 그리고 주인공은 이제 그 비틀즈의 노래를 자기 게 아니지만 자기 거인 것처럼 계속 연기해야 되는 그런 트라우마 그런 상황에 네,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구성 자체 발상 자체는 너무 특이하고 좋았는데 영화 자체는 그냥 킬링타임용 영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심심했어요. 네. 저는 심심하다기보다는 조금 유치했다랄까. 유치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그 이상의 뭔가를 시너지가 나올 것 같은 아이디어였는데 그리고 비틀즈 음악 저작권이 굉장히 센 거 아세요? 유튜브에서도 한 번도 못 틀 정도 저작권이 심한데 통제가 심한데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 완곡이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한 30초에서 바로 끊어버리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네, 그런 것도 좀 아쉬웠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이제 비긴 어게인 존 카니 감독의 영화들을 생각하고 갔는데 막상 본 거는 그냥 킬링타임용 영화 미리 듣기 네, 미리 듣기 네. 로그인으로 네. 다 들어야 되는 특히 그 히로인으로 나오는 이제 그 여주인공의 행동도 딱히 그러니까 조금 구시대적인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남자 주인공이 이제 비틀즈 노래로 이제 떠서 엄청 스타가 됐잖아요. 그래서 엄청 음악 활동을 하느라 엄청 바빠지죠. 그래서 막 해외 출장도 가고 해야 되는데 여자친구가 이제 너는 나만 바라봐 주기로 했는데 내가 먼저야? 이 음악 활동이 먼저야.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나는 너랑 헤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여자를 택했나? 아무튼 자기 투표에서 길 잃은 네, 길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그런 느낌이 조금 옛날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유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영화 그 에드 시런 나오고 그거 맞? 네, 에드 시런도 맞아, 나와요. 맞아. 네, 맞아요. 저는 오히려 거기서 이제 일부 비틀즈 음악을 자기만 안다고 생각했는데 비틀즈 음악을 아는 사람들이 몇몇 등장해가지고 약간의 그런 서스펜스 느낌도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인물들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저희는 당신이 음악을 이렇게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근데 처음에는 떡밥을 막 뿌렸어요. 막 그 옐로 서브마린이라는 앨범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이제 비틀즈 음악을 자기 거인 것처럼 이제 부르고 있을 때 먼 뒤에서 이제 어떤 청중들이 자기를 의식하라는 듯이 이제 옐로 서브마린 그 모형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기묘하게 서 있어가지고 기묘하게.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마지막 반전을 주는 서스펜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가 했는데 당신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훈훈하게 마무리되고. 근데 왜 옐로우 서브마린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알고 있다라는 걸 이제 봐달라는 느낌처럼 행동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엄청 뭐 그런 뭐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되나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맞긴 해? 비틀즈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 근데 그 주인공에게 뭔가 해를 가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고 그냥 자기들도 알고 있다 이런 걸 근데 받아들여. 자기들은 그거를 뭐 악보에 옮겨서 음악하거나 뭐 그러는 사람들은 아니라서 네. 그러니까 좀 그거를 실제로 보여주는 그런 그 누구야 주인공을 약간 응원하는 그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응원하는 느낌이죠. 그리고 실제로 비틀즈 멤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장면으로 존 레논이 나오거든요. 영화에서. 그냥 어떤 해변가의 어부로 그냥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면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존 레논이 나왔을 때 엄청 깜짝 놀랐어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그런 설정도 더 이상의 시너지를 보여줄 수 있었는데 좀 아쉽게 끝나지 않았나라는 생각 들고. 하긴 굳이 존 레논 불러서 찍었으면은 존 레논 부를 존 수 레논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른 게 아니에요? 죽었어요. 존 레논은 죽었죠. 근데 어부는 어떻게 한 거예요? 네? 그냥 뭐 비슷한 배우. 비슷한 배우를 캐스팅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짜릿하는 거죠. 존 레논이 죽었군요. 존 레논은 네. 아주 유명하게 죽었습니다. 총 맞았나? 총을 맞았습니다. 네. 근데 음악 활동을 안 했으니까 그 세계관에서는 살아 있다는 거죠. 1984년에 죽었어. 제가 알아요. 네. 폴 맥카트니도 지금 살아 있으니까. 네. 2명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결말에는 이제 또 이프 세계관이 또 하나 또 펼쳐지는 해리포터가 뭐야? 이러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거든요. 아 그랬나?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설정들이 좀 약간 2000년대 초반 감성들. 그리고 그냥 끝? 네, 그리고 끝. 뭔가 좀 아쉬웠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워낙 비틀즈 음악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 당시 퀸에 대한 이야기로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가 맞아요. 그게 엄청 먼저 나왔다가 네. 맞아요. 그거 이후에 나왔죠. 맞아요. 그 다음에 예스터데이가 나와서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로켓맨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흥행은 못했지만 맞아요. 그래서 그 7, 80년대 팝 가수에 대한 그런 헌사 개념의 영화들이 작품성도 있고 흥행도 챙겨가서 너무 좋았다. 그래서 비틀즈란 존재를 다루는 영화가 나와서 너무 기대했는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오히려 옛날에 그 비틀즈 장르를 다뤘던 음악 중에 어크로스 유니버스라는 약간 음악 영화가 또 하나 있었거든요. 그것도 그렇게 재밌게 보진 않았는데 항상 비틀즈 장르를 밴드를 다루는 음악 중에 엄청 그런 감동을 받았던 영화는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승재 씨 역시 비틀즈에 한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우시군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비틀즈 팬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비틀즈 음악을 많이 좋아했죠. 제가 아는 에피소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뭐 엄청 어렸을 때였대요. 근데 자기랑 어떤 친구 한 명만 비틀즈를 좋아해서 그 나머지 세상을 왕따시켰다고 그 계속 비틀즈 노래를 둘만이 틀고, 세상이었네요. 네. 맞아요. 레디비 음악을 진짜 좋아했는데 몇 살 때? 초등학교 6학년. 6학년? 네. 근데 그때는 그런 노래를 싫어했겠죠, 당연히. 자기들은 그때 가요 엄청 좋아했을 나이니까 그때는. 그렇죠. 그래서 그거 뭐 쉬는 시간인가 뭐 노래를 틀 수 있었대요. 그래서 맨날 그런 거 그 비틀즈 노래 틀어달라고 하니까 애들이 그게 뭔데 오더가 약간 하니까 너네 이거 모르냐? 그때부터 그때부터 그랬다고. 힙스터의 길을 힙스터길을 걸었죠. 걸었다. 네. 그렇죠. 네. 그랬습니다. 그런 귀여운 일화까지 또 핍박을 받았었죠.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당신이 다른 친구들을 그냥 멸시했죠. 그것도 모르냐고. 노래도 모르는 천한 것들. 근데 뭐 지금 이제 다 좋아해 주잖아요. 지금 이제 레트로 감성도 불고 하니까. 그렇죠. 언제든 또 이런 그 비틀즈의 생애를
다룬 혹은 비틀즈가 소재로 된 또 좋은 영화가 나와가지고 그때는 승재 씨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존 레논 아내 중에 오노요코라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면 나오지 않을까요? 왜죠? 뭔가 막고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뭐 살아 있을 때 만들기보다는 아닌가? 전기 영화처럼 나올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다 돌아가시고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요? 폴 맥카트니가 죽으면 나올 것 같아요. 뭔가. 맞아요. 그럼 진짜 클래식이 나올 것 같은데 뭔가. 진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은 건욱 씨 할까요? 네. 저는 이와이 슌지 감독의 러브레터라는 영화를 준비했고요. 이 영화는 제가 2016년에 처음 봤는데 여기 있는 승재 씨랑 같이 처음 봤어요. 학교 도서관에 그 미디어실 같은 게 있는데 거기 영화를 볼 수 있는 소파랑 TV가 있었는데 그때 뭐 수업 끝나고 시간이 남았었나 해서 영화나 보자 해서 근데 되게 유명하잖아요 러브레터가. 맞아요. 근데 내용은 모르고 오겐키 데스까만 유명하니까 제가 근데 그때 한창 일본 영화를 좋아했거든요. 그 잔잔한 분위기 이런 거를. 그래서 이거 한번 보자 했는데 진짜 너무 좋아서 영화가 제가 원래 진짜 영화가 좋으면 다시 보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다시 안 봤다가 이거로 영화 정하고 나서야 한번 다시 봤던 그런 영화입니다. 뭐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하자면 그 동명이인끼리 편지를 주고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곳에 일본 내에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와타나베 히로코라는 인물이 나오고 후지 이츠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후지 이츠키는 처음에 나오는 후지 이츠키는 지금은 죽은 사람이에요. 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죽었는데 남자고 와타나베 히로코의 애인이었어요. 근데 죽은 지 지금 꽤 됐는데 몇 주기가 됐는데 아직도 조금 마음속에 그리움이 남아 있어서 이 후지 이츠키의 몇 주기 추도 행사에서 그의 어머니가 그 이츠키의 중학교 때 졸업 앨범 같은 거 한번 봐라 해서 봤는데 그 일본 졸업 앨범에는 뒤에 그 살던 주소 이런 게 써 있나 봐요. 그래서 너무 그리운 마음에 이미 죽은 사람한테 그냥 편지를 보내보자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온 거죠. 근데 그게 알고 보니 그 지역이 이제 그 홋카이도에 있는 오타루라는 곳인데 거기에 살고 있는 도서관 사서로 일하는 중인 후지 이츠키라는 여자였어요. 근데 계속 편지를 주고받다가 알게 된 게 거기에 살고 있는 후지 이츠키는 그 이 와타나베 히로코의 애인인 후지 이츠키랑 같은 학교의 동명이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그 계속 편지를 주고받고 뭔가 그 사연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인데 사실 이 동명이인 그러니까 이 여자 오타루에 살고 있는 후지 이츠키 사서로 일하고 있는 후지 이츠키는 그 어렸을 때 사실 그 남자를 짝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알고 보니 뭐 서로 짝사랑하고 있었다는 그런 사실까지 알게 되는 그런 어떤 되게 아련한 그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편지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뭔가 일반적인 멜로 영화랑은 조금 다른 되게 아련한 그런 영화인데 음악 영화로서 제가 이 영화를 가져오게 된 이유는 보통 영화는 뭐 안 그런 영화도 있지만 OST라고 한다면 상황에 맞는 어떤 다른 음악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무드는 비슷하게 가져가겠지만 계속 좀 뭐 긴장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음악, 뭐 웃긴 상황에서는 어떤 음악, 뭐 이렇게 할 텐데 이 러브레터라는 영화에서는 물론 다른 음악도 좀 나오는데 특정한 어떤 편지를 주고받는 상황이나 뭔가 아련해지는 상황에서 계속 같은 음악이 나와요. 그 음악. 네, 윈터 스토리라는 음악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자주 나오니까 제가 이게 영화가 너무 좋아서 한동안 안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래서 영화가 보고 싶으면 음악을 들었어요. 그 분위기가 다시 이렇게 떠올려지게끔. 근데 그 정도로 이 음악이 저는 그 영화 자체라고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영화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내용이 이 음악을 뭔가 성인 음악가가 연주한 게 아니고 그 피아노부터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게 8살 어린아이가 연습하게 해서 치게 한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순수함을 담고 싶었대요. 근데 그게 사실 순수함을 담아야 되는 음악이 맞거든요. 그 어린 시절에 서로 동명이인끼리 서로를 이렇게 정말 그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줍음과 뭔가 조심스러움, 뭔가 아련함 이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연주한 것 같은데 그거 알게 되니까 더 뭔가 정말 제대로 그 OST 활용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거를 승재 씨랑 같이 봤는데 그날 이후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때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영화 그때 러브레터 영화 진짜 처음 봤고 근데 음악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가끔씩 러브레터 OST를 듣는데 그 영화의 장면들이 막 생각나고 저 그 OST 제목 중에 차일드후드 데이즈라는 음악이 있는데 그거 들을 때마다 그때 장면들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마 이와이 슌지 감독 원작 소설을 맞아요. 먼저 쓰고 영화를 만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재밌게 봤습니다. 감명 있게 봤고 그 일본 문화가 원래 90년대까지도 수출이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다가 일본 문화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들어왔던 영화가 제가 알기론 러브레터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국인들이 제일 사랑하는 일본 영화 중 하나가 러브레터였던 걸로 맞아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그렇게 흥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화가 좋은 영화인데 그래서 사실 저희한테는 밈으로 많이 기억되는 영화죠. 그 오겐키 데스까 와타시와 오겐키 데스네 그 설원에서 막 소리치잖아요. 뛰어와가지고 맞아요. 전 같이 봤잖아요. 그 미디어실에서 조용한 공간에서 이제 보다 보니까 그 감정이 그쵸. 처음부터 계속 전달이 되면서 마지막에 그 터질 때 진짜 같이 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아는 장면인데 근데 그 생각보다는 그쵸. 그 서사가 터뜨려지는 장면이 더 비중이 저한테 감정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후지 이츠키는 죽었고 그 와타나베 히로코의 그 외침이 엄청 감명 깊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배우가 누구였죠? 타케우치 유코인가요? 아닌가? 배우 이름 근데 이 사람이 가수기도 해요. 그래요? 네, 유명한 노래 많이 불렀어요. 그 한국 원제로는 나카야마 미호. 나카야마 미호 씨. 그 사랑의 바보 더너츠 사랑의 바보 그 일본 노래 원제 그걸 번안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리메이크? 아니 그게 이제 원곡이고 더너츠가 이제 리메이크를 한 거죠. 저희가 이거 근데 여름에 봤거든요. 여름이었어요? 네. 그 여름 방학 시작될 땐가 아니면 여름 방학 아니요. 될 때쯤인가 그때 봤어요. 그래요? 네. 맞다고 하니까. 여름 방학이 끝나고 그 가을 학기가 시작될 때쯤 봤나? 뭐 이랬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봄에 봤던 것 같아. 봄에 아닌가? 내 말이 맞거든요. 아무튼 예. 근데 어쨌든간 겨울이 아니었는데도 겨울 그 온전히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다. 영화는 계속 겨울이거든요. 보셨어요? 전 봤죠. 두어 번 봤죠. 저도 좋았어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요. 하도 예전에 보기도 했고 그 워낙 그 잔상에 남는 장면이 이 영화만큼 그 한 장면으로 기억되는 영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솔직히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한 번 다시 볼 때 된 것 같긴 해요. 이제 좀 추워지고 하니까. 두 분이서 단둘이 봤어요? 네, 단둘이 봤어요. 그때 영화 한창 많이 마지막 장면에 손 잡았나요? 굉장히 무례하시네요. 아니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은 옆 사람이랑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네. 다음 영화는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저는 토니 타키타니라는 영화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꺼내본 영화고 2005년 영화거든요. 한 1시간 10분? 1시간 10분 조금 넘는 영화예요. 그래서 보기 굉장히 편한 그런 영화인데 오랜만에 영화를 보니까 중간중간에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려고 클릭해서 보는데 그 장면마다 다 노래가 있는 거예요. 다 음악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110분이라고 치면은 100분은 노래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래를 많이 쓴 음악을 많이 쓴 그런 영화고 그래서 뭐 그냥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토니 타키타니라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3일 뒤에 엄마가 죽어요. 엄마가 죽고 아빠는 그 재즈 연주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게 배경이 1930년대 그때거든요. 일본에. 그래서 아빠는 그런 유랑을 다니면서 재즈 연주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토니 타키타니는 굉장히 외로운 유년 시절을 보냅니다. 따로 막 혼자 있는 것이 편한 그런 사람으로 이제 성장을 했는데 그래서 따로 협업을 하는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뭔가를 그리고 좀 디자인하고 약간 그런 작업에 조금 심취해 있다가 이제 그런 일까지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어떤 이성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인지는 모르겠어요. 동거를 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데 행복하게 살면서도 언제 다시 외로움이 시작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 되게 걱정을 해요. 나 예전처럼 다시 그렇게 돌아가긴 싫은데 근데 언제든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엄마가 자기를 낳자마자 3일 만에 죽은 것처럼 그래서 그런 공포도 언제나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내가 되게 특이한 게 옷 사는 걸 좋아해요. 옷 사는 걸 좋아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매일 옷을 사요. 매일 명품을 사요. 근데 그 옷을 사면서 자신의 약점을 가려주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 옷을 보면서 뭐 그 옷을 입었을 때 내가 조금 더 뭐 멋있어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내가 보이기 싫은 그런 모습을 좀 가려줄 수 있는 뭐 그런 장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한 그런 대사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많은 옷을 담을 수 있는 맞춤형 장롱을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 장롱으로도 그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의 방을 쇼룸처럼 거의 꾸며요. 옷가게의 어떤 쇼룸처럼 꾸며놓고 근데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남편과 그 아내는 15살 차이가 나요. 그래서 토니 타키타니가 말합니다. 옷 좀 사는 거 좀 줄일 수 있겠어? 그렇게 해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많은 옷이 다 필요할까? 이렇게 말하니까 아내가 느끼는 바가 있었나 봐요. 이튿날 옷을 반품하러 갑니다. 무슨 자켓이랑 다른 옷 하나를 반품하러 가는데 막상 반품을 하니까 속이 후련하대요. 뭐 별거 아니네. 근데 신호대기를 하는데 그 옷을 한 번 더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 옷을 너무 쉽게 반품했나라는 고민에 갑자기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죽습니다. 교통사고로. 죽는다고요? 죽어요. 그래서 토니 타키타니한테 남겨진 건 그 으리으리한 집과 쇼룸뿐 주변에 아무도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외롭잖아요. 그래서 신문에 구인 공고를 내서요. 그 죽은 아내의 신체 치수랑 똑같은 사람을 구해요. 키 165에 발 230 사이즈인 사람 구합니다.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적어서 공고를 내요. 그렇게 어떤 사람 한 10명 넘는 사람 면접을 보고 한 명이 뽑힙니다. 그 아내와 가장 체형이 비슷한 한 사람. 그 이유는 영화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영화입니다. 스포일러. 이게 그 노르웨이 숲이 원작인 그게 맞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루키. 찾아볼까요? 네. 그 제목이 좀 특이해서 찾아보니까 그렇게 본 것 같아서.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1시간 10분밖에 안 된다고 해서 조금 의아했어요. 책이 되게 두껍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다시 보면서 굉장히 재밌다고 느꼈던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0분 중에 거의 60분 이상이 음악이 나온다. 근데 음악이랑 나레이션으로 영화를 계속 전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사나 뭐 어떤 배경적 그런 연출 뭐 그런 것보다는 나레이션으로 보통 끌고 가는데 그 나레이션이 제3자예요. 처음에는 토니 타키타니 본인이 자기 이야기를 풀어내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제3의 어떤 남자가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그렇게 사실 전 나레이션 많은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너무 자기적이고 너무 간편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근데 배우들이 나레이션이랑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나레이션이 뭐 이를테면 토니 타키타니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타키타니 쇼자부로라는 사람이 아빠인데 그 아빠가 그 아내를 잃은 뭐 상실감 그리고 굉장히 불우한 삶을 살면서 굉장히 우울해하니까 그 미국인 장교가 이름이 토니인데 위로해주면서 자기 이름을 붙이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다라는 내용을 나레이션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안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갑자기 그 타키타니 쇼자부로란 사람이 토니 멋있는데? 라고 했다.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중간에 나레이션이 계속 이어서 해도 이상하지 않을 법한 대사를 배우들이 직접 해요. 되게 그러니까 재밌는데요. 나레이터랑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레이션이 기다려주고 배우가 얘기하고 나레이션이 계속 이어받고 그 안에도 재밌네. 아내가 옷을 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얘기할 때 뭐 항상 아내는 나는 옷을 정말 사고 싶어. 옷을 살 때는 내가 너무 행복해지고 그런 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라고 느꼈다. 뭐 그러니까 라고 느꼈다만을 나레이션이 한다던가. 그러니까 되게 저 다시 본 건 어제거든요. 보면서 되게 재밌다. 진짜 재밌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흔히 볼 수 있는 기법이 아니잖아요. 나레이션이면 나레이션만 하고 대사 치는 거면 대사 치는 것만 하고. 뭔가 무대에서 맞아요. 쓸 법한 변사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약간 네, 좀 그런 느낌이고. 웅이 아버지에서 썼잖아. 좀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영화가 특징이 일단 뭐 음악 영화로 가져왔으니까 음악 얘기를 하자면은 솔리튜드라는 곡인데 류이치 사카모토가 만든 노래예요. 그래서 노래를 들으면 진짜 감정을 후벼 파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후벼 파요? 그래서 막 되게 건반을 누르는 그 장면이 계속 상상이 돼요. 너무 섬세해가지고 살짝 누르고 눌러서 뭐 이제 막 세게 누르고 약간 그런 장면들이 다 상상이 가면서 이 영화랑 매칭이 되니까 이 인물의 외로움이 더 막 깊게 느껴지고 이 사람이 그 겪는 아픔을 저도 조금은 알 것 같고 그런 매개체가 돼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 자체가 너무 좀 그렇다고 엄청 절절하지도 않은데 담담하면서도 조금 약간 슬픈 느낌을 얹은 그런 곡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저도 약간 좀 감정이 동화되는 느낌?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고 이제 작년이었죠. 그 류이치 사카모토 오퍼스라는 작품이 개봉을 했었는데 류이치 사카모토가 그냥 아무런 대사 없이 연주하는 그런 실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렇다고 어떤 공연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무대에서 피아노랑 그 류이치 사카모토가 연주하는 모습만 1시간 해서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좀 한번 연주된 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류이치 사카모토 오퍼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노래도 좋고 그런 특이한 연출 방법도 좋았고요. 뭐 또 특징이 있다면은 굉장히 채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었을 때 돈가스를 먹는 장면이 있는데 돈가스랑 소스랑 구분이 안 돼요, 잘.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되게 칙칙해요. 칙칙하고 되게 잿빛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영화 날씨 자체도 막 그렇게 밝은 맞아요. 느낌이 아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밝더라도 그렇게 밝게 그리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하루키 책이 그래요. 그죠. 느낌이. 그래서 근데 그 설정이 특이하네요. 그
그 자기 죽은 아내의 치수와 맞는 여자를 고른.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토니 타키타니가 그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가 적응이 안 된다. 아내가 너무 갑자기 떠났고 뭐 그 옷을 환불하러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했다면은 더 괴로웠겠죠. 그러니까 그런 괴로움을 조금 잊을 수 있게끔, 왜냐면은 저 많은 옷을 두고 갑자기 떠났고 나한테 남겨진 건 이제 저 옷뿐인데 그런 생각에 구인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밌는 게 결혼하기 전에는, 동거를 시작하기 전에는 당신 옷이 너무 잘 어울린다. 마치 옷을 입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다라는 대사를 해요. 그 부인한테. 근데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옷을 입기 위해 어떤 여자를 고용한다는 내용이 조금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의미심장하기도 하고 되게 많은 생각을 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렇네. 그래서 영화의 대사 중에 또 고독이란 감옥과 같다라는 내용라는 대사도 조금 들으면서, 사실 저는 그렇게 성장하면서 외로움을 느낀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막 되게 항상 가족, 친구 혹은 뭐 애인, 항상 누군가 곁에 누군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항상 누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항상 누가 도와줬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항상 얘기하지만 넌 사춘기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조금 그런 외로움이 이런 건가? 뭐라는 느낌? 조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독이란 이런 거구나라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영화였고, 아까 그 솔리튜드라는 제목은 뭐 홀로됨? 혼자라는 제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래 또 꼭 같이 이 영화도 보시고 그 노래도 한번 같이 들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가져와 봤고 한번 꼭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영화. 네. 너무 좋았습니다, 영화 하니까 무슨 GV 같네요. 네, 그래서 그런 영화였습니다. 재밌어요. 아무튼 이거 뭐 하나 덧붙여도 돼요? 네네. 그 무라카미 하루키 원작으로 했다 했잖아요. 근데 하루키가 옛날에 그 마우이 섬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토니 타키타니라고 써있는 낡은 티셔츠를 1달러에 샀대요. 그래서 그거 산 그 순간부터 토니 타키타니라는 제목의 소설을 쓰려고 마음먹었대요. 그래서 그거 시작으로 썼나 봐요. 그래서 전설의 시작. 네, 되게 신기한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하루키 책 한 권밖에 안 읽었지만 다른 책으로 거기서도 인물이 되게 외롭고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그냥 그런 사람을 그리는 걸 선호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유튜브에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 숲에 나오는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요. 그런 게 그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럴 정도로 그 책에서도 음악이 많이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영화랑 관계해서 그 플레이리스트도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좋습니다. 좋네요. 그리고 그 노르웨이 숲이 다른 이름으로 상실의 시대더라고요. 책이. 그래서 아까 상실에 대해서 얘기하셔서 맞아요, 네, 맞아요.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책을 한번 같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영화를 딱 봤을 때 슬퍼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냥 좀 약간 한 구석이 좀 저려오는 그런 느낌에 좀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영화인 것 같고. 그리고 저도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그 70분 중에 60분이 거의 노래라고 했는데 그 60분이 거의 그 같은 솔리튜드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감독의 믿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만하게 받쳐줄 수 있는 노래는 없다라는 생각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종구 씨도 솔리튜드라는 노래가 강하게 남을 적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처음에는 그냥 뭐 저희도 얘기했었지만 음악만 남는 영화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영화랑 같이 소개하는 게 더 재밌지 않겠느냐. 혹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가다가 그냥 영화와 음악을 같이 다루는 재밌게 본 영화랑 음악 얘기도 같이 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끔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네요. 처음에는 엄청 웃으면서 시작했는데 갑자기 싹 정리되면서 딱 끝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앞에 시끄럽다고 끄시면 어떡하지? 재밌잖아요. 재밌잖아. 재밌잖아.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또 10월의 마지막 밤, 또 10월의 마지막 밤을 그게 뭐예요? 자이언티 아닌가? 뭔 자이언티예요? 그 저기 그건데 뭔 자이언티예요? 그 5월이구나 자이언티는. 10월에 뭐 김광석 잊혀진 계절 이용의 잊혀진 계절. 이용. 이용?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노래를 아무튼 그 이용의 잊혀진 계절 그 가사 따라서 비틀즈보다 심하다. 10월의 마지막 밤을 장식해봤습니다. 음악 영화로. 네. 이제 11월인데 건강 조심하시고 또 11월 중순에 맞는 또 좋은 영화 가지고 또 오겠습니다. 네. 가시죠. 밥 저번 먹으러 가시죠. 저번 회차처럼 하는 그거 거예요? 다시 하나요? 해야죠. 갈까요 그러면? 네. 안녕. 안녕.